여기서는 이제 CPU가 여럿 있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여럿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제 묶느냐. 묶는 방식이 무슨 병렬 처리라든지 다중 처리라든지 분산 처리라든지 또는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만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CPU가 여럿이 있으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물론 혼자 일하다가 여러 CPU가 일하면 성능이 좋아지죠. 그리고 여러 CPU 중에 한 CPU가 다운이 돼도 나머지 CPU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용성이라고 하죠. 신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CPU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CPU가 이제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것을 훨씬 비싼 한 개의 CPU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CPU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CPU를 하나 더 끼고 하나 더 끼고 하나 더 끼고 이럴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으면은 CPU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 병력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CPU가 아니라 그냥 중저가 CPU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럼 이제 그 모듈별 확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처리기를 쓸 수 있게 하면은 여기서 뭐 성능 10자를 내는 CPU가 있다, 100자를 내는 CPU가 있다, 100만 이런 성능을 내는 CPU, 그렇게 슈퍼컴퓨터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성능 10을 내다가 더 필요하면 10자를 갖다 또 추가하고 그래서 10자를 갖다 100개, 200개 추가하고 이럴 경우에 이런 CPU는 그 우리 PC에서 사용하는 인텔 칩, 뭐 386, 486, 펜티엄 이런 칩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슈퍼컴퓨터에서 쓰는 그런 CPU는 이런 인텔 칩이 아닙니다. 인텔 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텔 칩은 PC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가격 대비 그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또는 값이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CPU를 쓰면은 성능이 CPU 대수만큼 올라간다. 또 한 CPU가 죽어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여러 처리기를 허용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병목 현상이 생길 때 CPU를 부분적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인텔 같은 CPU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가격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CPU가 여럿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 가능하냐 그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각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처리 이거는 한 개 CPU 내에 여기서 add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개 이런 프로세싱 엘리먼트죠. 이런 것이 add라든가 곱셈을 하는 거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 여러 adder 같은 것들이 한 프로그램에 달라붙어서 그 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 안에 A라는 매트릭스와 B라는 매트릭스를 더해서 이것을 C라는 매트릭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처리기 하나 프로세싱 엘리먼트 하나는 이걸 처리하고 프로세싱 엘리먼트 또 하나는 두 번째 줄을 처리하고 프로세싱 엘리먼트는 세 번째 줄을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 프로세싱 엘리먼트들이 한 프로그램에 달려들어서 그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이제 패러렐 프로세싱입니다. 파이프라인이나 벡터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엔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 CPU가 여러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여러 CPU들이 클락과 메모리를 공유해요. 그러려면 이들 CPU들 간의 거리가 수미터 안쪽이 돼야 되죠.
이 앞에 parallel processing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각 CPU가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간결합 시스템, tightly coupled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각 CPU는 그 역할이 대칭적인지 아니면 비대칭적인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대칭적이라는 것은 모든 CPU가 다 동등하다는 거죠.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한 특정 CPU만이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I/O 같은 걸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거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비대칭적. 그죠? 우리가 비대칭적인 멀티프로세서는 이미 여러 차례 봐왔어요. 아주 크고 비싸고 고급 연산만 하는 그런 CPU가 있고 아주 조그맣고 I/O만 하는 CPU가 있고 이런 것도 멀티프로세싱의 그 가장 초보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시스템이 CPU가 많아지니까 스루풋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NOS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키워드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뭐 원격지 컴퓨터의 로긴 네임과 패스워드 알고 있어야 되고, 원격지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 뭐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암호 또 원격지 파일에 있는 위치 이런 걸 다 이제 일일이 제시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뭐 원격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한다든가, 원격지 컴퓨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 명령문 같은 것을 텔넷 같은 걸 써서 한다든가, 또는 원격지에 있는 파일을 일로 갖고 온다든가, FTP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상대방 호스트 이름은 그 호스트 내에서 파일은 어디 뭐 여기에 있는 파일이고 이런 걸 일일이 이제 다 제시를 해야만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네트워크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들이 서로 갖고 있는 정보나 자원을 이제 서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 대신에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그 불편해요. 그 네트워크가 이제 알람이 다 이제 보이고 성가시게 이런 걸 다 제시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각각은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라고도 부르고 또는 노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이트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호스트라고도 부르고 이게 다 사실은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것이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처리 시스템, Distributed Operating System, 그래서 DOS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분산 처리해서 Distributed Processing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몰라도 된다. 가장 그 쉬운 예가 웹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웹을 쓰기 위해서 여기 PC에 앉아가지고 웹을 쓰기 위해서 무슨 네트워크를 알고 상대방 뭐 호스트 이름을 알고 뭐 그 파일이 원격지 컴퓨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원격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의 경로 이름을 알고 그런 거는 안 해도 그냥 웹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클릭만 하면은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로컬 자원의 사용 방법이나 리모트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냥 동일하다. 이게 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웹에서는 말이죠. 뭐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음악이 제 컴퓨터에서 오는 건지 저쪽 뉴욕 컴퓨터에서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요. 무조건 이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어떨 때는 로컬 디스크로부터 오고 어떨 때는 뉴욕에 있는 컴퓨터의 디스크로부터 오고 그러니까 결국 사용 방법이 로컬이나 그 리모트나 같은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자원, 이 정보가
여러 전 세계 컴퓨터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투명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마치 전 세계 웹에 있는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한 시스템, 내 PC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컴퓨터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독립성도 또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약결합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이 챕터에서는 이 네 개 중에서 주로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과 분산 처리,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심층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패러렐 프로세싱은 이제 경제성이 다중 처리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또 네트워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별로 거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있는 네트워크에다 그냥 각 컴퓨터가 연결만 이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는 그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게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사실은 다중 처리하고 분산 처리 두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심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 처리. 그럼 CPU가 여러 대 있으면은 CPU가 이렇게 여러 대 있으면 그를 서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인터커넥트를 시키느냐 했을 때 버스 방법이 있고 무슨 크로스바 스위치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입니다. 버스는 이제 소위 그 와이어죠. 전기줄이에요. 이 전기줄에다가 다 이제 와이어에다가 하나의 선로에다가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물론 간단하고 와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값이 싸지르지만 이게 이제 2개, 3개일 땐 괜찮지만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성능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버스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CPU 개수가 1개, 2개, 3개에서 500개, 뭐 1000개 이렇게 아무리 늘어나도 가격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 와이어 하나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딜레이는 급격하게 늘어나죠. 여기서 뭐 일도 뭘 하나 보내려고 할 것 같으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이 둘이 대화가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딜레이가 급격하게 상승하죠. 그래서 이 한 개 싱글 버스를 여러 이런 장치들이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한 개의 버스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는 이제 소개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여기 이제 N개의 CPU가 있고 여기에 M개의 다른 기기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N 곱하기 M개의 스위치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마다 이게 다 스위치, 이게 하나하나 보고 스위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거하고 좀 정보를 주고받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인류가 하는 거 막히고 이 뚫리고 해서 여기마다 스위치가 이제 일로 오면은 여기서 일로 오면은 갈 길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딴 건 다 막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하고 통신을 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이거는 또 이거하고 통신을 하고 또 똑같은 시간대에 이거는 이거하고 통신을 하고 그래서 모든 처리기가 모든 상대방과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세스가 막히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CPU 대수가 아무리 10대, 100대, 500대 이렇게 늘어나도 딜레이는 전혀 없어요. 항상 자기가 원할 때 통신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이 스위치의 그 개수는 N자승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가격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죠. 그것이 이제
이런 스위치가 요 하나하나가 스위치인데 이것이 이 스위치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다 해서 우리가 크로스바 스위칭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아까 버스하고 이 버스하고 이 매트릭스하고는 서로 극과 극 양극단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딜레이가 뭐 아무리 CPU가 늘어도 없는 대신에 가격은 N 자성에 이제 비례하는 것이고 반대로 버스의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이게 늘어나도 가격은 거의 일정한 대신에 이 딜레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그래서 버스와 이 행렬은 크로스바 매트릭스는 서로 양극단이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하이퍼 큐브입니다. 그래서 2차원 하이퍼 큐브는 이런 오브젝트에 2개 링크가 있고 3차원은 3개, 4차원은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5개, 6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CPU나 메모리 같은 겁니다. 예. 그럼 이제 CPU가 뭐 10개 있고 메모리가 10개 있다 할 것 같으면 각 CPU하고 메모리마다 이렇게 4개씩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CPU가 이 메모리하고 통신하고 싶다 할 것 같으면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이 CPU가 여기에 있는 또 저 CPU하고 통신하고 싶다 하면 또 이렇게 또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과 그 스피드 간에 좀 이렇게 양쪽을 컴프로마이즈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포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보통은 CPU가 있으면 메모리가 이렇게 단 한 곳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데 이 메모리는 여러 CPU로부터 read나 write 그 요청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제 그것을 Q에다가 다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Q가 있어요. Q가 있어가지고 여기 Q 이것도 Q에 집어넣고 이것도 Q에 집어넣고 여기서 온 것도 다 Q에 집어넣고 해서 이 메모리에서 그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포트 메모리가 또 하나의 방식이다. 다음은 그 다중처리 시스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나온 것이 그 마스터 슬레이브를 하는 다중처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한 CPU가 마스터예요. 다른 CPU는 전부 이제 슬레이브입니다. 왜 마스터인가 하면 이 CPU만 OS를 돌리고 이 CPU만 모든 I/O 장치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CPU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뭐냐? 그건 이제 아래 한글이나 무슨 뭐 파워포인트 같은 일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들이 일을 하다가 프린트를 해야 되거나 파일을 읽거나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CPU하고 다른 CPU가 비대칭적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CPU가 이제 이 슬레이브 CPU가 예를 들어서 뭐 10개 뭐 이렇게 있을 땐 괜찮은데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면 병목이 현상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성능이 이것 때문에 성능이 이제 어느 한계 이상 못 올라가고 또 이 CPU가 일단 죽으면은 아무리 여기 10개, 100개, 1000개 CPU가 있어도 신뢰성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이제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대칭적 멀티프로세싱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separate executive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CPU마다 다 어느 정도의 I/O 장치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CPU마다 각자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앞페이지,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에서 이것 때문에 성능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신뢰성의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하던 것이 이렇게 separate executive를 하면은 다시 얘기하면은 separate executive라는 건 뭡니까? separate 각 CPU마다 executive OS를 런한다는 거죠. 각 CPU마다. 그래서 이 CPU도 OS를 런하고 이 CPU도 OS를 런하고 단지 이 OS들이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될수록 많은 이제 협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각 노드는 OS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의 병목 현상도 없어지고 신뢰성의 병목 현상도 없어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OS가 독립이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굉장히 저 프로그램들이 몰리고 여기에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 OS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시콜콜이 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드 밸런싱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00개의 프로그램이 막 폭주를 했다. 대학교 입학 시험이 다가와서 이것이 이제 대학교의 홈페이지다. 이제 입시철 대비해서 CPU를 이제 뭐 10대를 갖다 놨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100개 프로그램이 다 몰리고 여기는 지금 거의 프로그램이 없고 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100개 프로그램을 이런 데로 좀 보내서 로드를 밸런스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이게 독립적인 OS여서는 안 되고 separate executive의 한계가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발달된 그 멀티프로세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소위 대칭적 시메트릭 멀티프로세싱을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SMP, 그래서 SMP 다중처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는 이제 이 메모리가 이제 공유 메모리죠. 공유 메모리인데 공유 메모리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코드를 하나 올려놓고 여러 CPU는 그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뭐죠? 그 다음에 갖고 와야 될 명령어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데를 가르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CPU도 일반 프로그램도 런할 수 있고 OS도 런할 수 있고 이 CPU에서도 일반 프로그램도 런할 수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 한글이고 이게 파워포인트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 CPU가 아래 한글을 런할 때는 이제 아래 한글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죠. 또 여기서도 파워포인트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아래 한글이 파일을 읽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시스템 콜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프로그램 카운트가 아래 한글을 가르치다가 이제는 그 IO를 해야 되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디스크를 읽는 그런 펑션을 이제 엑시큐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내가 프린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프린트를 해주는 OS 코드를 여기서 직접 엑시큐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CPU가 동시에 일반 프로그램을 엑시큐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롭게 여러 CPU가 OS 코드를 엑시큐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대칭적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코드나 데이터를 여러 CPU가 동시에 액세스하게 되니까 앞에 챕터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synchronous, concurrent processing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mutual exclusion 문제, 또 synchronization 문제, critical section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이제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설계하기가 어렵지만은 일단 설계를 잘 해놓으면 이 병목 현상이 없어요.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 아주 자연적으로 되는 그러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이 SMP 자중처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분산 처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 처리에서도 여러 CPU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연결 모양이 어떤 종류들이 있을 것이냐. 가장 초보적인 건 fully 완전히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링크가 몇 개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이것은 링크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친구만 4개가 필요한 거냐? 아니죠. 다른 모든 노드도 다 4개씩 링크를 이제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5개 노드가 있는데 이 모두가 그 n-1개씩 상대방에게 자기를 제외한 여기 n-1개에게 링크를 뻗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링크의 개수죠. 근데 이렇게 링크를 뻗고 이렇게 링크를 끊으면은 이게 서로 중복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으로 나눠서 한 개만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링크의 수는 각 노드마다 상대방에게 링크를 이제 끌고 그것을 이제 반으로 나누면 이것이 이제 필요한 링크 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n자승에 필요하니까 비용이 이제 높아져요. 그러나 그 사이트 간의 통신은 막히는 일이 없죠. 그리고 이 링크에서 이 링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신뢰성이 이제 높아집니다. 완전 연결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분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완전 연결보다는 이제 좀 싸질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메시지 전달이 늦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직접 링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딴 데로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도 이거보다는 좀 나빠지고 신뢰성도 그거보다는 좀 나빠지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링크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통신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층적 커넥션. 이거는 이제 트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트고 이렇게 트리로 되어 있고 각 사이트는 이제 위로 하나의 부모를 가지고 밑으로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라고 하더라도 링크에서는 그렇게 뭐 n자승에 비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한 사이트나 한 링크가 고장이 나면 여기가 이제 고립이 되죠. 다른 데하고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하고 단절이 되는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 방식. 이거는 이제 모든 통신이 중앙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의 호스트가 이제 그 버틀렉의 성능상 버틀렉, 신뢰성 버틀렉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통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중앙 노드에다가 다 집중시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오버헤드나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하고 값이 싸지고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링. 이거는 뭐 링 이런 거죠. 그래서 각 사이트, 각 노드는 좌우 그래서 두 사이트와 연결을 시켜 놓는 거다. 그리고 정보 전달은 이게 한쪽으로만 돌게 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돌게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비용은 사이트 수에 필요하죠. 그죠? 이 길이도 사이트 수에 필요하고 접점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이트 수에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n과 통신하고 싶으면은 직접 통신을 할 수는 없고 빙빙빙빙 돌아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게 단방향이고 뭐 이렇게밖에 못 돌고. 근데 제가 여기서 끝에 있는 것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링을 한 바퀴 완전히 돌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그 통신이 느려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입니다. 버스는 모든 노드가 한 와이어에 한 전선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비용이 제일 이제 적죠. 그렇지만은 이 버스가 고장이 나면, 이게 링크가 고장이 나면 모든 사이트가 통신이 이제 두절되는 그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분산 처리 시스템의 그 사용자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은 사용자에게는 제가 여기 이제 PC에 있고, PC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이트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분산 처리 시스템은 이런 것이 하나도 의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투명성, 그거는 내 PC에 있는 것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있는 원격지에 있는 것이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파일의 경로나 그 프로그램의 경로가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위치 투명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하는 방식이 로컬이나 리모트나 다 같은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컬은 무슨 뭐 클릭 이렇게 하게 해주고, 리모트는 무슨 드래그를 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패스 네임이 그 컴퓨터의 이름, 리모트 컴퓨터의 이름,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를 가도 그것이 이제 이쪽 사용자가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치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PC에서 무슨 뭐 CNN 그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여러 컴퓨터들이 있는데, 어제까지는 CNN 뉴스를 이 뉴욕 컴퓨터에서 하다가 오늘부터는 이것이 CNN 뉴스가 이제 LA에 있는 서버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저는 어제 하던 방식 그대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면 이제 로케이션 독립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분산 처리, 그 사이트 간의 이주. 분산 처리는 제 PC에서 이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에 여러 이제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분산 처리 시스템은 마치 사용자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정보가 일로 가야 되고, 그 정보에 대한 프로세싱이 또 어디선가 되고 해야 되니까, 그 프로세싱과 데이터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하는데요. 우선 데이터 이주, 제 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파일을 액세스하자마자 전부 일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크린에 지금 나타나는 그 부분만 갖고 올 것이냐. 그래서 파일을 액세스할 때 전체를 갖고 오냐, 아니면 그 스크린 그 부분만 갖고 오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파일을 이거를 일로 갖고 오면은 이제 A라는 파일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A라는 파일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가 통장에 잔고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갱신이 되면은, 그럼 상대방에 있는 복사본도 따라서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 시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굉장히 안 좋죠. 여기서 이 통장에서 2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즉시 또 갱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사본 간에 일관성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면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런 것이 다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걸 이제 배려를 해주고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이제 파일을 액세스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 제가 그 액세스하고자 하는 파일이 워낙 이제 커요. 그럴 때는 이 파일을 일로 갖고 와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에게 그 파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오. 그리고 엄청난 파일 가지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서 결과만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형 파일을 대형 파일이 먼 곳에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큰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연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럴 때는 그 대형 파일이 있는 곳에 함께 위치해 있는 그 프로그램에게 이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모트에 있는 프로그램의 그 펑션을 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RPC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PC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 상대방 컴퓨터에 엄청난 커다란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다 대고 제가 RPC Remote Procedure Call 하면은 여기서 처리까지 다 연산까지 다 해가지고 최종 결과만 이를 갖고 오면은 그러면 큰 데이터를 안 갖고 와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산까지도 저쪽 가서 했다. 해서 컴퓨테이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트 할 수 있죠. 제 PC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 이렇게 노드에다가 이제 뿌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드 컴퓨팅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여러 노드로 이주시킬 수도 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을 또 제대로 이제 하려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노드에서 원격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울이고 저것이 뉴욕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여기 이제 인터넷이 있는데 인터넷에 여러 노드들이 있는데 항상 정해진 데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굉장히 그 바쁘고 그 트래픽이 몰려 있는 곳은 피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고정 경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동쪽으로 그때마다 혼잡한 데를 피해서 그 한가한 링크를 갈 것이냐 뭐 이런 이슈라든지 또 연결을 할 때도 서킷 스위칭이나 뭐 패킷 스위칭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죠. 서킷 스위칭이라는 것이 전화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통신 이런 과목을 배우니까 거기하고 중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PU가 이제 여럿이 있으면 그 CPU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플린이라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한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초창기 컴퓨터에 이건 멀티 프로세서나 뭐 패러렐 프로세싱이나 분산 처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방식은 한 개의 인스트럭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는 방식. 또는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이 각기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뭐 이런 걸 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창기의 것이고 이런 거는 안 쓰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사실은 싱글 인스트럭션에게 예를 들어서 add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할 수를 갖다가 뭐 10,000개씩 이렇게 줘서 한꺼번에 add를 해서 한꺼번에 10,000개를 이렇게 하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이것이든지 아니면 아주 뭐 복잡한 그런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이런 타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